여러분, 36개 인생과 경량의 비책. 오늘은 큰 카테고리로 5번째 카테고리인 병정계이고요. 병정계의 첫 번째 계책 36개 가운데서는 25번째 투량환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량환주란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과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병정계는 기본적으로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계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량환전의 출제는 미상이고요. 그 의미는 대들보를 빼서 기둥하고 바꿔야 되는데 대들보하고 기둥의 비중을 정확하게 가늠해야만이 가능한 계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무게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비중에 큰 차이가 날 경우에는 뺐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죠? 또 그리고 대들보가 아주 보잘것없는 대들보인데 큰 기둥하고 바꿨다가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자의 비중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 이 계책의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요, 자기가 통일한 제국을 여러 차례 순시를 합니다. 통일한 이후에 11년 정도 진시황이 재위하게 되는데요.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 5차례 천하를 순시를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진시황은 나가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5번째 천하 순시에서 갑작스럽게 사구 평대라는 곳에서 쓰러집니다. 진시황이 40대 이후에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시황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는요, 유서를 씁니다. 큰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받게 만들고 순조롭게 후계자 계승 문제를 유서에 남겼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유서를 빨리 큰아들한테 보내질 않고 잠시 자기를 수행하던 황간 조구한테 유서를 보관하게 합니다. 유서를 큰아들한테 보내기 전에 진시황이 숨을 거둬버립니다. 작은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조고는요, 큰아들에게 자살을 명령하는, 그리고 큰아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몽염이라고 하는 장수에게도 자살을 명령하는 유서를 보내게 해서 후계자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큰아들 부소가 아닌 어리석고 못난 호해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통일된 제국의 두 번째 조타수가 됨으로써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은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하고 바꾼 투량환주의 사례 가운데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고요. 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 투량환주는요, 대개 경쟁 상대를 잠식하거나 상대 내부에 침투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계책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최근 경영에 있어서는 자기 기업의 전환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왔을 때, 또는 세계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든지, 또 국내 경제 상황이 호황으로 갑자기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자기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투량환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량환주 사례 가운데 오늘은 홍콩의 화교 기업가인 이가성, 리자청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주 대단한 부호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높은 그런 홍콩의 사업가입니다. 리자청이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투량환주의 계책을 잘 활용을 해서요, 자기 자신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리자청은 자기 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단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요. 특히 이제 홍콩에서는 영국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영국의 조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중요한 요충지에 영국 투자 기업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청이 자기 기업의 전환점을 위해서 부동산과 땅을 많이 가진 든든한 영국 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습니다. 즉 대들보를 빼서 부동산과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만드는, 기둥하고 바꾸는 투량환주의 선택으로 크게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투량환주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들보하고 기둥의 비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양쪽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계책에 자기 자신이 눌려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는 경량이 늘 변수가 있지만은 변치 않는 상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수하고 상수라는 두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상수를 변수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죠. 예를 들어서 대들보가 상수라는 요소라면 이 대들보를 기둥하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와 상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고요. 또 한 가지 섣불리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계책이다라는 점. 그리고 내부 조정과 외부에 대한 자극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대들보를 빼가지고 기둥하고 바꾸는 내부 조정인데 이게 외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아무렇게나 바꿨다가는 자기 기업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 요컨대 기업의 장래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들보와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죠. 이 두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집의 안정도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한 환경이 바뀌려 할 때는 그에 맞추어 투량 환주할 수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자신의 중요한 책략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위험 부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계책입니다. 집의 안정도를 위해서는 내적 요소와 외부 환경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연구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계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36개, 오늘은 병정기의 두 번째 계책이자 36개 전체에서 26번째에 해당되는 지상매개라고 하는 계책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매개는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뜻을 가지고 있는 계책입니다. 중국 4대 소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홍루몽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뽕나무를 가리켜서 회나무를 욕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의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 A를 가리키면서 사실은 B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상매개의 기본적인 주의하실 점은 의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A를 가리키면서 B를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분명해야 되고 메시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말기에요. 제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나라 경공이 연나라하고 연합군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를 지켜낼 유능한 장수 하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서자 출신인 장군 사마양저가 추천을 받아서 경공 앞에 서게 됩니다. 경공이 양저를 과감하게 발탁합니다. 출신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무명이었긴 합니다만은 경공과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고는 이거 유능한 장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책을 맡깁니다. 사마양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경공이 아끼는 측근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감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경공이 자기 측근인 장고라고 하는 사람을 감군으로 딸려서 사마양저에게 보냅니다. 사마양저는 장고하고 내일 몇 시까지 군영으로 오십시오라고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하고 자기는 군영으로 돌아옵니다. 이튿날 장고가 12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고 해가 뉘어뉘어 져갈 때까지도 오질 않습니다. 해시계하고 물시계, 시계를 2개나 준비해 놓고 장고를 기다리던 사마양저가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시계를 모두 철수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의 다 넘어갈 무렵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장구가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뭐 옆에서 술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사마양제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구가 먼 길 떠난다고 친구들이나 친인척들이 환송 파티를 해주느라고 늦었다. 내가 술 먹고 급한 일도 아닌데 뭐 그게 대단하겠냐? 라고 경공의 총애만 믿고 아주 사마양제를 깔보고 무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마양제가 군법을 담당하는 장교를 불러가지고 약속 시간에, 특히 출정 시간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늦게 온 병사들이나 늦게 온 관리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느냐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군법을 뒤지던 장교가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을 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양제가 두말 않고 장교를 포박한 다음에 묶은 다음에 목을 베게 합니다. 장교의 수행원이 놀래가지고는요, 경공에게 쫓아가서 장교가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경공이 특사를 보냅니다. 마차를 보내가지고 장교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공의 사신이 군영에 왔을 때는 이미 장교의 목은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리고는 군영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말을 몰고 들어온 경공의 사신과 마부 이쪽도 군법에 의해 가지고 엄격하게 벌을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신에게 경공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제군이면 군명유소불수다. 장수가 군에 있으면, 즉 전투에 나가면은 군주의 명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장고의 목을 베어가지고 군과 병사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꺼번에 받은 사마양제가 연나라를 돕는 다른 제후국계 군대들을 물리치고 개선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양제는 출신도 좋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병사들의 존경도라든지 또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따라주지 않을까가 걱정이 됐는데 임금이 아끼는, 경공이 아끼는 측근인 장고의 목을 베므로써 이게 지상이 되겠죠. 그죠? 목을 베므로써 병사들의 신임과 존경을 얻게 되는 그런 지상 매개의 효과를 올리게 되는 그런 유명한 계책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사라에서의 지상 매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기업가인 캐서린 클락이라고 하는 여성이 베이커리를 개점합니다. 자기 빵집을 다른 빵집하고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엄격하고 정직한 경영 원칙을 고수합니다. 가격을 합리화시킨 다음에요, 자기 빵의 포장지에다가 원가와 이윤까지도 표기를 해버립니다. 사실 그 빵값만 얘기를 하지 이윤까지 표기하는 그런 제품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가만 얘기하기 마련인데 캐서린 클락은 원가하고 자기가 보게 될 이윤까지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품질 보정을 위해서 가장 신선한 먹거리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빵이 됐든지 간에 자기 집에서 만든 빵이 사흘을 넘기게 되면, 뭐 지금은 하루만 넘겨도 안 되지만 이게 꽤 오래전 사례입니다. 사흘을 넘기게 되면 팔지 않는 그런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두 딸들이 다른 베이커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꼭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합니다. 캐서린 클락은 건강과 관계된 먹거리라는 의심을 사거나 신뢰에 금이 가게 되면 치명적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하에서 자기 철학을 고수를 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먹거리라고 하는 캐서린이 내세운 이 슬로건 안에는요, 이게 지상이죠. 그죠? 뽕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빵집들의 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매개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빵집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지상 매개의 계책을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에는 엄격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는 그런 현대 경영의 흐름입니다. 지상 매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강경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뭐 지상 매개 해놓고 결단이라든지 결정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상황이 불안하거나 불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책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의적으로 지상 매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염두에 두시면은
때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자주 사용하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계책입니다. 지상매개는 정면 공격이 아니고요. 측면 공격의 책략입니다. 표면과 실제가 다르죠. 때로는 목적 실현을 위해서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안 될 경우에 자기 노력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표면과 동시에 그 안에 별도로 또 다른 것을 감추고 대응해야만 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계책입니다. 지상매개 잘 활용하고 잘 적용이 되면 의외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경수입니다. 36개, 오늘은 병정계의 세 번째 계책인 가치부전, 36개 가운데에서는 27번째 계책입니다. 가치부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척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뒤에 부전은 미친 척은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척하되 미친 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리석은 척 하는 건지 미친 척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경계선을 어디다가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척하되 미쳐서는 안 된다. 요 경계가 어느 선상에 있는지 역사적인 사례를 가지고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묵특이라고 하는 흉노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묵특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요. 가까이 있는 강적인 동호,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동호와의 관계에서 이 가치부전을 잘 활용한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막 즉위한 묵특에 대해서 동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제 묵특이 권력을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천리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하들이 임금이 타는 말을 상대편이 요구하는 걸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대했습니다만은 까짓 말이야 뭐가 중요하냐, 다음에 또 좋은 말 구하면 되지 하고 동호의 요구에 천리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동호가 이번에는 묵특이 가장 아끼는 미인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신하들이 역시 또 반대했죠. 그랬더니 여자야 얼마든지 많은 거 아니냐, 미인도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묵특이 진짜 멍청한 척 하는 거죠. 상대편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동호 입장에서는 야, 저거 묵특 저거 아주 어리석은 놈인갑다. 지가 제일 아끼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거 보니까 가치가 성공을 했죠. 더욱 오만해진 동호가 이번에는 흉노에 변방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번에는 말 달라고 했을 때는 반대하고 미인 주자고 했을 때에도 반대하던 신하들이 황무지라고 그러면서 땅을 넘겨주자는 겁니다. 묵특이 화를 내면서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땅을 달라고 하는 걸 네가 찬성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하의 목을 베어버리고는요. 동호를 기습해서 동호를 자기 땅에 합병시키는 그런 가치부전의 책략을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동호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묵특이 다 들어주니까 저게 바로 멍청한 놈이구나 해서 기고만장 흉노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다가 또 묵특은 동호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자기가 약한 척하고 있다가 실력을 기른 다음에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시점에 기습 공격을 해서 동호를 합병시킨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경영에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세계 경제 또는 재계를 보게 되면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최강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스타일들이 노자에서 얘기하는 돼지 야구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혜로운 자는 멍청해 보인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속내를 잘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얼핏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주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1993년
중국 CCTV 뉴스에 놀라운 뉴스가 하나 방송이 됩니다. 잘 아시는 맥주 회사 가운데 하나인 하이네켄이 8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네켄 맥주에서 유리 파편이 나왔으니까 병맥주를 전량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네켄은요, 소비자들에게 하이네켄 맥주를 사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쟁이 격렬한 현대 경영에서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유리 파편 때문에 그것도 8개국에서 동시에 자기네 맥주를 사지 말라, 그리고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이네켄의 이 조치를 야, 멍청하다,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일이지, 그걸 아예 TV에 대놓고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다, 그런 얘기죠. 즉 멍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량 회수하고 난 다음에 하이네켄은요,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를 시판해가지고 구매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과 제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발표함으로써 더 큰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치부전의 책략을 정확하게 구사한 사례로 하이네켄 사례가 93년도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가치부전이라고 해가지고 멍청해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멍청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구사해야 될 그런 계책이라는 것을 하이네켄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치부전도 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구사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심과 포부를 확실하게 숨기되 정말로 나쁜 의도에서 숨기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상대편에게, 진짜 보통 사람에게 니 참 어리석다, 참 멍청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진정성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경계를 피하되 상대가 경계와 견제를 제대로 취하기 전에 한 템포 빠르게 구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즉 가치를 멍청한 척 보여야 되겠는데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미 상대가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견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변명하고 발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점까지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하이네켄처럼 신뢰를 얻어놔야만이 가치부전이 다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치부전은 노자의 돼지야구와 같은 뜻입니다. 돼지, 큰 지혜가 뒤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정말 바보, 멍청이 또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가치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나오는 삼국추제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정계의 네 번째 계책이고요. 36개 계책 가운데 28번째가 되겠습니다. 삼국추제라는 말은요,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손자병법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을 높은 곳에 올려놔야지 그 다음에 사다리를 치우는 추제가 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사다리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곳에다가 올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가 됐든 상대가 됐든 간에 굉장히 절박한 곳으로 밀어붙여야만이 추제에서 사다리를 빼가지고 이 계책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오늘날 산서성에 해당되는 진나라 헌공이라고 하는 통치자 때 이야기입니다. 헌공이 애첩 가운데 여희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희하고 헌공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많은 그 첩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일 경우에 항상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그러면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태자, 나이가 든 태자라든지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젊은 첩은 이 자기 자식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늙은 권력자에게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의 자리를 빼앗는 탈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대부분 다 정권을 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진나라 흥공 때도 주주시대 여희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해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적장자 태자 신생을 해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삼국 추제의 계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요 태자 신생을 모함하기 위해서 흥공에게 신생이 자기를 성희롱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젊은 첩이니까 큰아들 태자 신생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태자 신생이 추근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공이 설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의가 그러면은 내가 내일 신생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테니까 신생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저 위에 누각에서 한번 지켜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여의가요 신생을 불러가지고 신생하고 정원에서 그날 그때 때가 마침 봄이었어요. 그래서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벌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계절이었는데요. 정원에서 신생을 만날 때 어떡하냐 그러면요. 자기 머리하고 몸 구석구석에다가 달콤한 꿀을 바르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신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꿀을 바르고 나니까 벌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신생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한테 막 벌들이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들을 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바라보는 흥공 입장에서는 마치 태자 신생이 자기 첩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는 신생을 부려막심한 놈이라고 다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신생의 생모가 꿈에 나타났다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제사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게 흥공이 보는 앞에서 걔한테 먹이고 시종한테 먹여서 독약을 먹고 죽는 모습들을 연출함으로써 태자 신생으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태자 신생이 자살하게 됩니다. 이게 상옥 추제죠. 태자 신생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상옥해놓고 추제, 사다리를 치어버리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신생을 죽이게 만든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그런 수였습니다. 경영에서는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유명한 백과사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테니카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됐든 또 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 브리테니카 사전 한 줄 가져보는 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브리테니카는 150년 가까이 최고의 백과사전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명성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냅니다. 정말 난공불락의 제국을 형성했던 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198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요, 이 브리테니카의 엄청난 아성과 이 제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종이책이 아닌 CD롬 백과사전을 만듭니다. 검색 기능과 다량의 도면, 동영상, 연표, 지도 등 책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인카타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93년에 출시합니다. 브리테니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CD롬 백과사전이 출시되고 나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브리테니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옥상에다 올려놔야 되는, 꼭대기에 올려야 되는 그런 시험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브리테니카도 CD롬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가격 책정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전히 종이책에 대한 환상과 그때 자기의 명성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가격을 몇 배 더 비싸게 책정하는 바람에 상호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취재를 하지 못하고 결국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상혹 취재하지 못하고 과거 환경과 명성에 집착한 결과 상혹 취재 계책이 실패한 사례가 브리타니카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유인할 수 있는 사다리를 제대로 설치해야만이 상혹 취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상대편을 꼭대기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또는 궁지에 몰기 위해서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치밀한 계책과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고의로 드러내서 유인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요. 상혹 취재는 사실 상대의 퇴로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옥상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워버린다는 얘기는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한 수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이 틀에 빠지면은 과감하게 상대가 타고 올라왔던 사다리를 치워 빠져나갈 길을 끊음으로써 상대가 몸을 숨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를 소멸시키는 계책입니다. 상당한 지력과 설계를 요구하는 계책이자 그리고 이 계책이 성공하면요 상대를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목의 장애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대단히 독한 계책이기 때문에 치밀한 설계를 요구하는 계책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6개 오늘은 수상개화라고 하는 재미난 그리고 상당히 독창적인 계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역시 출전이 미상입니다. 36개가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고 오늘날 경영과 처세와 인생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한 게 뭐냐 그러면 밑바닥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나온 지혜들을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상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글자는 쉽습니다만은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계책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보면은요, 왕권이 약화되면서 왕족이라든지 일부 귀족의 권력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또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걸 식객이라고 하는데요. 식객이 3,000명씩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이들의 인재풀이 대단했습니다. 이 3,000명의 인재들이 뭘 하냐 그러면요.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최신 정보들을 자기 주군을 위해서 물어다 날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춘신군은 전국시대 때 그런 인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네 사람, 사공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춘신군은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고열왕 때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고열왕이 후손이 없었습니다. 여러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은 자식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춘신국의 식객으로 있는 이원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의 여동생, 아름다운 여동생을 춘신군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원이 춘신군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동생을 차라리 고열왕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신한 상태였으니까 거기에 마치 고열왕의 자식처럼 속여가지고 더욱더 더 권력을 얻어라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원의 말을 듣고는 임신한 이원의 여동생 즉 춘신군의 첩을 고열왕에게 보냅니다. 아들을 놓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춘신군을 나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살해해버립니다. 이원이라는 자는요, 춘신군의 아기를 고열왕에게 보냄으로써 개화하는, 즉 꽃을 피우게 만드는 수상개화의
책략으로 권력을 확고하게 다지고 춘신군을 죽이고 권력자로 떠오른 그런 사례였습니다. 경영 사례에서는요, 1871년 미국 자본가인 굴드라는 자가 연방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황금을 제외하고는 이 자가요, 금에 관한 한 최대 보유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묶어둬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연방정부에서는 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굴드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값을 유지하고 또 금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 수도였던 그란트 대통령의 여동생 남편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금값 상승분만큼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금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배상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동생 남편 입장에서는 그죠, 금값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연방정부의 금의 방출을 적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금 부족으로 연방정부의 금을 풀 때도 어쩔 수 없이 연방정부가 이제 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도 시간을 늦추게 로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굴드가 손해보지 않고 금을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도 벌어주게 되죠. 굴드는 대통령 여동생과 그 남편이라고 하는 나무에다가 금꽃을 피운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정당해 보이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상계화는 대단히 창의적인 계책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더더군다나 창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영에 있어서는 수상계화가 갖는 의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나무가 아니라 상대 나무에다가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이 중요합니다.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책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또 치밀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자기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수상계와 수단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일단 과장하고 실력이 대단한 것처럼 가상을 만들어낼 경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가 함부로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수상계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목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신의 상품이 갖는 영향력을 과장해서 고객들에게 이 상품이 진짜로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인상을 갖고 물건을 사게 해야 되겠죠. 흔히 과장 광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책략인데요.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 다른 상품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공할 확률이 낮은 계책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속임수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구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계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전기 마지막 계책까지 왔습니다. 30번째 계책이네요 벌써. 반객 위주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객 위주는 글자 그대로 주객이 바뀌다 라는 뜻이고요. 출전은 당나라 태종이 이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당태종 이위공 문대라고 하는 책의 출전이고요. 삼국지 연의에도 나오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능동성과 주동성이 작용을 해야만이 반객 위주할 수 있다라는 요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 복고회원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복고회원의 세력은 별거 없었는데요. 이 자가 당나라 변경의 가장 유력한 외부 세력인 토번하고 회흐리라고 하는 이 큰 세력과 동맹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토번과 회월 그리고 복고 회원이 3자가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장안을 압박하는 아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던 곽자이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즉 평정시킬 중책을 맡고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던 중 천만다행으로 복고 회원이 돌연사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고 회원 세력은 사실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복고 회원이 죽은 거는 뭐 대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토번하고 회열이 그대로 그냥 장안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곽자이가 토번하고 회열의 진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둘 사이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원래 이제 복고 회원이 잘 구슬려 가지고 동시에 출정하게 만들었는데 복고 회원이 죽고 없으니까 두 세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자가 없죠. 그래서 단기 필마로 자기가 알고 있는 회열 진영으로 곽자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회열의 우두머리인 약갈라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오랜 관계,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토번을 성토합니다. 토번의 못마땅한 점, 토번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마구 얘기를 하니까 회열의 약갈라도 안 그래도 토번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했는데 잘 알고 있고 또 평소에 존경하던 곽자이가 와가지고 자기 심경을 건드려 주니까 또 자기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토번을 함께 성토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토번을 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번이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당나라 곽자에 있는 토번을 추격해가지고 토번을 격퇴시킴으로써 오랫동안 토번이 당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반객 위주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례가 참 재미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토번하고 회열은 또 복고 회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주가 돼가지고요. 당나라를 공격하러 왔는데 졸지에 회열이 당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입장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례가 바로 반객 위주였습니다. 경영 사례에서는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하북성에서요. 취업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취업 박람회가 아니고 반취업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기업과 졸업생의 입장을 바꿔보는 겁니다. 기존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소모적인 취업 방식을 바꿔가지고 기업이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참신한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인재가 와가지고 저는 뭘 전공했고요 하는 그런 틀에 박힌 취업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스스로 취업자를 초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열린 마인드가 선결돼야만이 가능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입장을 바꾸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참신한 인재를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창출됩니다. 반객 위주의 지혜는요. 오늘날 특히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그런 계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인재가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장당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반객 위주의 사례 그리고 중국 하북성에서 있었던 반취업 행사, 기업과 인재의 입장을 서로 바꿔서 서로를 이해해보는 그런 기회도 우리 기업들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환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형세와 그 변화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세가 불리하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계책이기도 하고요. 실력을 확충한 다음에 서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병정계획한 계책이기 때문에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쓰는 계책이다라는 점도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생각과 마인드를 좀 더 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책에서 관건은요, 적시에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회가 왔을 때 수동을 능동으로 전환시켜서 과감하게 나서서 성공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책입니다. 고맙습니다.